안녕하세요. 아침 시간에 발생하는 뇌졸중이 한국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기상 후 몇 시간 동안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80, 90이 넘어서도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단 5분 동안 아주 단순한 5가지 아침 습관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 모든 걸 집에서 특별한 장비 없이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노화 건강을 연구하고 수만 명의 시니어와 만나며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을 유지하는 분들은 누구나 하나의 소박하지만 강력한 아침 루틴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복잡하거나 어려운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적절한 타이밍에 실행하는 작고 간단한 행동이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아침 습관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60의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85에 세계를 누비며 당당히 걸어 다니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분 아침 루틴의 진짜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1세의 은퇴교사 박준영 씨는 40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분입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어지럼증이 심했고 혈압은 자주 요동쳤으며 일어설 때마다 2번이나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심장질환 위험이 높게 나와 담당 의사는 여러 가지 약을 함께 처방했습니다. 박 씨는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꼭 산을 오르는 느낌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노인 건강 세미나에 참석해 한 심장내과 전문의로부터 이 5분 아침 루틴을 소개받은 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웠지만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나자 아침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2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면서 혈액 점도도 12% 낮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복용하던 약 2가지가 줄었고 손발의 혈류 순환이 개선되는 게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몸이 좋아진 걸 넘어서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걸어도 지치지 않아요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매일 아침 몸을 천천히 깨워주는 5가지 간단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5분 아침 루틴의 5번째 습관은 바로 아침 수분 보충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이미 꽤 심각하게 탈수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인해 약 반 컵이 넘는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이걸 보충할 기회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갈증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이로 인해 심장과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사건들이 대부분 아침에 일어난 후 12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65세 이상일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지지요. 하버드대와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건강 전문가들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제대로 마시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심혈관 위험을 줄이고 혈액순환, 뇌기능, 신진대사까지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500ml의 생레몬 4분의 1 조각의 즙을 짜서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지근한 물이라는 점입니다. 찬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서 혈류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아침에 우리 뇌와 심장이 가장 산소를 필요로 할 때 오히려 흐름을 막아버리는 셈이죠.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를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에는 칼륨과 전해질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가벼운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이 준 아주 강력한 순환 치료제인 셈이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눈을 뜨고 1분 안에 커피나 차, 아침 식사보다 먼저 이 레몬물을 마셔야 합니다. 단 1분의 차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혈류 흐름을 결정짓고 장기적으로는 심장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90초 관절. 유연성 운동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혈액순환을 도왔더라도 몸이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야 했다면 그건 관절과 근육이 아직 잠들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새 꼼짝 않고 누워있으면 관절 사이를 채우고 있는 액체, 즉 관절액이 점점 걸쭉해집니다. 이 액체는 원래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 중에는 이 액체의 흐름이 멈추기 때문에 아침에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마찰이 커지고 관절에 자잘한 상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세 손상이 쌓이면 결국 만성 관절염이나 관절 연골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밤새 굳은 몸을 갑자기 일으키다가 허리가 삐끗하거나 침대에서 발을 디딘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회복이 오래 걸리고 삶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 90초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침 관절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 간단한 회전 동작만으로도 발목 주변에 작은 관절들이 깨어나고 혈류가 발끝까지 도달합니다. 그 다음 양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양쪽 무릎을 각각 작게 원을 그리듯 10번씩 돌려줍니다. 이때 무릎 관절 주변에 활액이 풀리며 관절의 마찰이 줄어들고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뻑뻑한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일어나세요. 침대나 벽을 가볍게 짚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5번씩 기울여 봅니다. 이 동작은 옆구리와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몸통을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5번씩 회전하세요. 허리 주변 근육과 척추 기립근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마무리는 어깨입니다. 어깨를 뒤쪽으로 천천히 10번 굴리면서 잠든 어깨 관절과 승모근을 부드럽게 자극해 주세요. 이 동작은 목과 등 상부의 혈액순환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루틴은 불과 90초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하루 종일 몸속 깊이 이어집니다. 관절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고 뻣뻣함은 줄어들며 균형 감각이 개선됩니다. 특히 낙상 예방, 허리 통증 완화, 무릎 부담 감소 등 다양한 이점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기 전에 이 짧지만 강력한 루틴으로 몸을 먼저 깨워보세요. 하루가 더 가볍고 안전하고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44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습관,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줬다면 이제 몸은 움직일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침에 가장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는 한 가지 변화, 바로 근육 손실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저장된 단백질을 쓰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근육을 스스로 분해하면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챙겨 먹는데 왜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벅지가 줄어드는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분 아침 루틴의 세 번째 습관은 바로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중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30분 안에 먹느냐 아니냐가 근육 보존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 3시부터 오전 8시 사이 노인의 몸은 근육을 분해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자동으로 근육을 태워 에너지로 바꾸게 되고 이는 결국 근력 약화,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2부로 3시간넘 정도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러한 근손실을 5년간 최대 64%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늦게 먹는 것만으로도 평생 쌓아온 근육을 빠르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시간이 없을 땐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간편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유청 단백질을 섞은 스무디 달걀 흰자, 깨에 노른자 1개, 혹은 단백질 파우더를 넣은 그릭 요거트 1컵이 좋은 선택입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부드러운 두부, 코티지 치즈 또는 완두콩과 현미에서 추출한 식물성 고단백 제품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언제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눈뜨고 가능한 한 빨리입니다. 아침 단백질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내 몸의 근육을 지키고 내일의 걸음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예방 주사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 습관, 아침 혈액순환 깨우기. 이제 몸속 수분도 채워졌고 관절과 근육도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밤새 정지해 있던 혈액의 흐름, 그리고 그로 인한 혈액점도 증가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루 중 뇌졸중과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후 첫 2시간이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 동안 움직이지 않은 몸에서는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이기 쉽고 이로 인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며 심장과 뇌로 가야 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고령자에게 더 위험합니다. 일어난 직후 갑자기 어지럽거나 중심을 잃고 휘청거린 경험 혹은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아침 혈류 정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5분 루틴의 두 번째 습관은 아침 혈액순환을 깨우는 간단한 1분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침대 옆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상 후 1분 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몸은 더 무겁고 머리는 더 흐릿한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다음 순서를 따라 함께 해보세요. 먼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르게 섭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두 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올립니다. 그 다음 입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팔을 아래로 천천히 내립니다. 이 호흡을 한번 반복하는 동안 몸은 산소를 채우고 심장은 박동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어깨입니다. 어깨를 뒤쪽으로 천천히 5번 돌리고 다시 앞쪽으로도 5번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목과 등 어깨 주위의 근육을 깨워주고 상체 순환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발을 지면에 딱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자연스럽게 밀려 올라가며 하체에 정체된 혈류를 효과적으로 순환시켜줍니다. 이 모든 루틴은 단 6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4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아침에 멍한 느낌이 사라지고 몸이 따뜻해지며 하루가 한결 가볍고 선명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짧은 1분 운동만으로도 심장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수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두뇌 자극 운동. 이제 몸은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물을 마셔 혈액을 순환시키고 관절을 풀었으며 근육 손실도 막았습니다. 몸은 깨어났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기관 하나,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곳, 바로 뇌는 아직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60% 이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강 문제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의 저하라고 합니다. 치매는 많은 분들에게 말 못할 걱정이자 조용한 공포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런데 과학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일 수 있다고요. 아침이라는 짧은 창을 잘만 활용하면 뇌는 여전히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반응 속도와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1번째 습관은 바로 두뇌를 깨우는 아침 기억력 운동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건 어제 하루를 거꾸로 되짚는 것 단 하나입니다. 먼저 앞선 4가지 루틴을 마친 후 조용히 앉습니다. 눈을 감고 1분 정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어제를 떠올리되 저녁부터 시작해 점심 아침으로 거꾸로 되짚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천천히 거꾸로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하루치가 익숙해지면 이틀 전까지 확장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의 날씨, 기분 입은 옷, 대화 속 감정까지 추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은 뇌세포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 자체를 훈련시키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단순한 연습만으로도 10년에서 20년은 더 젊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치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몇 분의 집중만으로 하루의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력과 판단력,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이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나 자신을 지키는 능력, 즉 정신적 독립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지금 몸은 이미 깨어났습니다. 이제 마음을 깨우고 뇌를 움직이게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침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곧 우리 건강을 지켜내는 전략이며 하루 전체의 리듬을 결정짓는 출발점입니다. 물을 마셔 혈류를 깨우고 관절을 풀어 몸의 균형을 되찾고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간단한 동작으로 순환을 촉진하고 마지막으로 뇌를 자극해 기억과 판단력을 살려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의 반복이 오늘 하루의 활력을 만들고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누구라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중에서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아침 루틴이 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습관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늘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과 진짜 독립은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정원을 가꾸든 작은 습관을 반복하는 것. 그 꾸준함 속에서 몸은 회복하고 삶은 단단해집니다. 아침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50세 이후의 삶을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쉽고 가장 실천 가능한 과학 기반 건강 루틴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나이를 숫자에 가두지 않습니다. 함께 나이 들되 함께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커뮤니티.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아침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눈 뜬 후 첫 1시간이 여러분이 90세 이상까지 살 수 있을지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매일 자신의 장수를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90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매일 실천하는 7가지 아침 습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4번째 습관은 단 30초만 투자하면 수명을 몇 년이나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내용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말해주지 않지만 증거는 분명합니다. 이제 이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5세였던 그는 주변 친구들이 심장병 인지력 저하, 보행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93세가 된 이정호 씨는 여전히 혼자서 생활하며 운전도 하고 주 3회나 지역 공동체 정원에서 봉사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유전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 대부분은 75세도 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차이는 65세 때 건강 세미나에서 배운 7가지 아침 습관을 실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사소한 변화가 그의 건강 곡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쇠약해질 때 그는 반대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아침 루틴을 꼽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첫 1시간 동안 한 일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이제 여러분께도 그 이정호 씨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0세 이후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아침 습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습관 하나, 즉각적인 수분 섭취. 여러분 혹시 지금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오늘 아침에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액이 점점 더 걸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혈액 점도는 심장과 뇌에 위험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장수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TV를 켜는 대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버드 의과대학 신장내과와 장수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새 이어지는 탈수 상태는 노화를 무려 31%나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신장건강연구소의 제시카 로스만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점점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아침 혈액 슬러징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로 인해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며 뇌와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이 손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노화를 급격히 앞당깁니다. 이제 72세의 김순희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만성 신장질환과 극심한 피로, 그리고 기억력 저하로 고생해왔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투석 치료를 권유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김순희 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500ml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단 60일 만에 신장 기능이 무려 28%나 향상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순희 씨는 의사 선생님께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약을 바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약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물을 마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준비되셨나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 머리맡에 가득 채운 물 한 컵을 놓아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두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그 물을 모두 마시는 겁니다. 커피도 아니고 차도 아니에요. 반드시 물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보다는 실온의 물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자칫 몸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를 양치질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장기들은 밤새 기다려온 물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요. 단 1분도 더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 기능과 심혈관 건강을 놀랍도록 개선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믿으시겠나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 습관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로 여기고 실천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바로 내일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 2. 아침 햇빛 노출. 여러분은 혹시 매일 아침 알게 모르게 생체 리듬을 스스로 망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기상 후 30분 안에 자연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연구자들이 밝혀낸 가장 강력한 장수의 비밀 중 하나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에 30분 이내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생산량이 무려 73%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숙면은 물론 대사 기능,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하루 종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노화 생체리듬 연구소의 박재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 햇빛 노출은 수면의 질에서부터 대사 인지 기능에 이르기까지 하루 동안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아침 햇빛 트리거를 놓치면 70세 이후 신경퇴행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30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75세의 최영식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수십 년간 만성불면증에 시달려왔습니다. 처방 수면제부터 값비싼 건강보조제까지 시도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주치의가 단순한 변화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와 상관없이 10분 동안 바깥에 나가보세요. 단 2주 만에 최영식 씨는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놀란 건 예상치 못한 건강의 변화였습니다. 혈압이 15 정도 떨어지고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저 아침에 마시던 커피를 들고 마당에 앉아있던 것뿐인데 말이죠. 이 습관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고 30분 이내에 자연광을 받는 것을 하루의 첫 임무로 만들어 보세요. 흐린 날씨에도 야외의 빛은 실내보다 50배, 100배나 밝아서 뇌가 필요로 하는 핵심 파장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면 창문을 활짝 열고 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혹독한 겨울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의료용 광선 치료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자연광이 항상 최선입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함이 아닙니다. 몸의 생체 시계를 근본적으로 리셋해서 세포 수준의 노화를 늦추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에 이 선물을 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내일 아침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다시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습관 셋, 아침 식사. 전 부드러운 움직임. 여러분 혹시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80대가 되었을 때 관절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이 사실상 관절의 염증 반응을 촉발하여 관절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 전에 가벼운 움직임이 노년층의 관절 퇴행을 최대 65%까지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 병원의 노년의학과장인 이현숙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세포의 자가포식 과정을 활성화시켜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식사 후에 움직이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염증 수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어요. 이 습관 하나로 인생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올해 68세가 된 이정순 씨는 수년간 심각한 관절염 통증으로 고생하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간 물리치료색에서 들은 조언은 너무나도 단순했죠. 일어나자마자 음식이나 커피를 섭취하기 전에 딱 7분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이정순 씨의 통증은 현저히 줄었고 담당 의사는 수술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운동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손주들과 놀 수 있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 시작이 고작 몇 분의 아침 움직임이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보세요.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신 후 음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관절에 윤활유를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이건 고강도 운동이 아닙니다. 몸이 기분 좋게 풀리는 느낌을 주는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발목, 무릎, 엉덩이, 어깨, 손목을 작은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세요. 일어나서 천천히 좌우로 몸을 흔들어 보세요. 가능하면 발끝을 살짝 만져보거나 몸을 앞으로 살짝 숙여주세요. 중요한 건 관절과 근육이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다고 느끼시나요? 그건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짧은 기회가 여러분의 관절을 수십 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이 몇 분을 투자해 관절을 위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85세, 90세가 되어도 가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 분들은 타고난 행운아가 아닙니다. 그저 이 아침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습관 넷 30초 호흡 연습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 30초간의 이 호흡 습관이야말로 90세를 훌쩍 넘긴 분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수 습관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넘기고 있다는 점 안타깝습니다. 아침에 어떻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느냐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스트레스 반응을 결정짓고 나아가 인생의 길이와 질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제주대학교 장수연구소의 김형준 박사가 전한 연구에 따르면 100세 장수촌으로 유명한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이 특정한 호흡법을 통해 세포 스트레스를 최대 48%나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형준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연구팀은 의도적인 아침 호흡법을 실천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염증 수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의도적인 호흡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심박수 변동성과 코르티솔 수치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짧은 호흡 연습이 미주신경을 자극해 몸이 장수 모드로 전환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한라산 자락의 한 마을에서 90대 후반까지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의 아침 풍경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아침이면 마을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규칙적으로 깊고 리드미컬한 호흡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그들의 심박수 변동성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해보니 훨씬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96세의 이종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준비해요. 이걸 빼먹으면 점심때가 되기 전에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멍해져요. 이제 여러분께 그 30초짜리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신 직후 가능하다면 자연광을 받으며 시작해보세요. 478 호흡법을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그 숨을 7초간 잠시 멈춘 후 입으로 8초간 길게 내쉬면서 후, 아 하는 소리를 내어보세요. 이 사이클을 3, 4회 반복하면 끝입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바로 몸에게 이제 스트레스 모드가 아닌 장수 모드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주는 시간입니다. 혹시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이 짧은 호흡법이 혈압, 염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은 내일 아침 이 30초에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 30초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 용량의 3% 정도만 사용해 얕게 호흡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그 습관을 바꿔보세요. 그 30초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깨워줄 것입니다. 습관 5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침 식사. 혹시 여러분의 아침 식사가 모르는 사이에 90세 이상의 건강한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식탁에서 먹고 있는 음식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사실 한국의 아침 식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장수 식습관을 연구하는 고려대학교 노화영양연구소의 권민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식사는 하루의 대사 리듬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인슐린 민감도부터 미세 염증 수치까지 하루 동안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방향을 설정해버립니다. 저희 연구팀은 단백질 25기가 이상과 식이섬유 8리건 이상의 아침 식사가 세포 손상이 아닌 세포 회복을 돕는 다해사 환경을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68세의 이창호 씨 사례를 들어보세요. 그는 과체중도 아니었지만 당뇨병 전단계 진단을 받았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빠르게 상승 중이었습니다. 의사는 2년 안에 당뇨병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이창호 씨는 약을 복용하기 전에 식습관부터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소 먹던 토스트와 커피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침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6개월 후 그의 혈액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꾼 건 오직 아침 식사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믿지 못할 정도였죠. 단 한 끼 식사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변화를 실천해보세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아침 식사 공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란 그릭 요거트 혹은 식물성 단백질 중 하나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선택하세요.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베리류 치아씨드 오트밀 혹은 각종 채소를 곁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 예를 들어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추가해보세요. 단 오전 10시 이전에는 절대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스파이크를 유발해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죠.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떤 아침 식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단지 메뉴만 바꿔서 노화의 길이 아닌 장수의 길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이 선택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수십 년 후 여러분의 몸과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선택이 매일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보세요. 습관 6 아침의 사회적 연결. 여러분 혹시 아침의 작은 인사가 건강 보조제보다 훨씬 강력한 수명을 연장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저 따뜻한 인사 한마디, 사람과의 연결이야말로 장수를 위한 필수 습관이라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 하루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만나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노화 사회건강연구소의 김현우 박사는 하버드 대학의 80년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10시 이전에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무려 29%나 낮았습니다. 아침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하루 종일 심혈관계와 면역계 기능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 패턴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키나와보다 더 오래 사는 분들이 많은 전라남도 장흥의 한 마을을 조사하던 중 김현우 박사는 그곳에서도 흥미로운 아침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주민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깐이라도 마당이나 골목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단 2분이라도 꼭 서로 안부를 묻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97세 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누군가와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뭔가 허전해요. 매일 서로 안부를 묻는 게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아온 이유예요. 연구진이 그녀의 염증 수치를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과 비교해보니 생물학적으로 수십 년은 더 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 습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째, 친구나 가족에게 아침 인사 전화를 해보세요.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사신다면 스치듯 지나치지 말고 아침마다 서로 인사를 건네며 하루의 기운을 나누어 보세요. 셋째, 혼자 사신다면 매주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이웃이나 지인과 아침 시간을 정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혹시 이것도 어렵다면 동네 카페, 바리스타나 편의점 직원에게라도 아침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 작은 연결조차도 신체에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하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이 습관을 양치질처럼 매일 실천해보세요. 몸이 이 아침 신호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건강보조제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이 습관, 내일 아침 누구와 연결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그 따뜻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습관 7감사 연습 혹시 알고 계신가요?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매일 아침 절대 빼먹지 않는 한 가지 마음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감사 연습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라는 식의 막연한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뇌와 몸의 장수 경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의 김서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실천하는 감사 연습이 노화된 뇌의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김 박사는 특히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실천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노년층의 fMRI 검사를 해보면 아침 감사 연습을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의 전두엽에서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가 훨씬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활성 패턴을 보였습니다. 올해 74세인 정영자 씨의 이야기가 그 힘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왔지만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해 심장 기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 연습에 대한 연구를 접하고 매일 아침 자신의 몸과 건강에 초점을 맞춘 감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고 심박수 변동성, aka 심혈관 건강의 핵심 지표, 이 31%나 개선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바꿨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연습했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선생님께서도 너무 놀라시더군요. 그럼 여러분도 내일 아침 단 2분이면 할 수 있는 이 감사 연습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호흡 연습을 마친 직후 가슴에 손을 얹고 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고마운 부분 3가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내 손주들의 얼굴을 보게 해주는 내 눈에 감사해요.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는 내 다리에 감사해요. 언제나 힘차게 뛰어준 내 심장에 감사해요. 중요한 건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몸의 구체적인 부분과 이유를 연결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 마인드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경계의 기능을 바꾸어 염증 수치와 면역 반응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2분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투자해 보시겠어요? 돈도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으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몸의 문제점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선이 곧 몸의 생리작용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여러분은 60세 이후 건강을 완전히 바꾸고 90세 이상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는 7가지 아침 습관을 알게 되셨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 단 3가지만 실천해도 건강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정영식 씨도 단 2가지 습관부터 시작해 나머지를 하나씩 추가하며 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일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오지 않을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아침 루틴은 몸의 젊음을 새기기도 하고 노화를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내일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습관들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순히 90세까지 사는 것뿐 아니라 그 나이에 활력과 분별력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실천들입니다. 내일 아침 이 7가지 습관 중 어떤 것을 실천하실 건가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이 결정이 미래의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성인 자녀와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통화 시간이 줄어들고 만남도 예전만큼 잦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 이유가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할 때 쓰는 단어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5가지 독성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2번째 표현은 관계를 연경 끊어버리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가족들을 상담하며 이런 대화의 오해와 갈등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말이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왔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사라져야 할 그 독성 표현과 어떻게 바꿔서 가족의 소중한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72세 미망인 김정숙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3명의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서먹해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가족 모임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졌고 통화도 짧아지고 초대에 응해주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김정숙 씨는 자신이 평생 헌신해온 자녀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과 함께 가족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김정숙 씨가 자주 쓰던 특정 표현이 자녀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그런 상처가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욕이나 비난이 아니었고 많은 부모님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흔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그 표현들을 없애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가족관계가 놀랍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남도 잦아졌으며 그간 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김정숙 씨의 가족관계를 거의 파괴할 뻔했던 그 표현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 표현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관계의 독을 해독하고 대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나?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는 표현에 숨겨진 독성 부모라면 누구나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무심코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는 말을 내뱉은 적은 없으신가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이 말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게 만드는 독성 표현이라고 지적합니다. 서울가족상담연구소의 박소영 가족치료 전문가는 이 표현은 부모의 헌신을 사랑이 아닌 빚으로 만들어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며 자연스러운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채권과 채무 관계로 전락하게 된다. 고 설명합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는 마치 갚을 수 없는 채무자처럼 느끼게 되어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박 전문가는 이 표현은 결국 부모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을 남기고 만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평생 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한 76세의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주며 헌신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렵게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아들과 마주 앉았지만 결국 김영수 씨의 입에서 또다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화할 수 있잖아. 그러자 아들은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 때마다 사랑보다는 죄책감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애써온 말들이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만든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이후 가족 상담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가 정말 듣고 싶어. 자주 통화하면 좋겠는데 혹시 일요일쯤에 통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을 바꾸자. 아들은 부모의 진심을 느끼고 의무감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선택이지 투자해서 이자를 받으려는 계약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을 결코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들이 있는데 라는 말을 대화에서 내려놓는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내 배우자가 너를 내게서 멀어지게 해 라는 말에 숨겨진 독성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를 탓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내 배우자가 너를 내게서 멀어지게 해 라는 말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언어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읍니다. 자녀의 배우자가 자녀를 부모에게서 떼어놓으려 한다고 암시하는 순간 부모는 단순히 배우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판단력과 독립성까지 모욕하는 꼴이 됩니다. 가족시스템 연구소의 김재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충성심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반복되면 부모-자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의 박영자 씨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며느리가 아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으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 배우자가 네가 나와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라든지 결혼 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 같은 말을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지만 아들이 이런 말을 모두 며느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부부관계에 얼마나 큰 긴장감을 주는지 깨닫지 못한 채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박영자 씨는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내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문자를 보내며 잠시 관계를 쉬자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식기는 무려 18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박영자 씨는 명절 생일 그리고 첫 손주의 탄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문가의 상담과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야 아들과 며느리 모두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박영자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훼손하기보다는 지지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둘 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아직 너희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배우는 중이야. 모두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녀의 결혼 생활을 존중하고 자녀가 성인으로서 건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의 배우자를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결혼 생활과 독립성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태도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함께하는 든든한 조력자일 수 있지만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내가 살던 시절에는 달랐어라는 표현에 숨겨진 독성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을 하려 할 때 종종 무심코 꺼내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살던 시절에는 달랐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옛 추억을 되새기려는 의도로 들리지만 사실 그 속에는 자녀의 방식을 평가절하하고
부모 세대가 더 옳았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부모와 자녀 간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며 부모 세대의 방식이 더 낫다는 인상을 심어준다고 설명합니다. 부산대학교 세대갈등연구소의 정소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주 내가 살던 시절에는 이라는 말을 꺼낼 때 의도치 않게 자녀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표현은 부모를 동반자가 아니라 비판자로 보이게 만들고 특히 자녀가 육아 직장 생활, 라이프 스타일 등 민감한 부분에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74세의 이영수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손녀를 돌봐주겠다고 딸에게 여러 번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의 말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살던 시절에는 이런 복잡한 안전수칙 같은 건 없었어. 혹은 내가 살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했어. 사실 그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이런 방식의 말투는 딸에게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결국 딸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이 용기를 내어 이런 표현들이 자신에게 상처가 된다고 이야기하자 이영수 씨는 뒤늦게야 자신이 얼마나 비판적으로 들렸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기보다는 요즘 육아 방식에 대해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딸도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가끔은 그의 경험담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대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정말 궁금해. 예전에 내가 했던 방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고 싶니?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다 선택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목적은 자녀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주면 자녀는 부모의 관점을 더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넷째, 넌 절대 전화 안 해 라는 말에 숨겨진 독성 부모라면 가끔 외롭고 서운한 마음에 넌 절대 전화 안 해 라는 말을 자녀에게 던진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이런 절대적인 표현이 자녀와의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절대 혹은 항상이라는 단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자녀가 방어적으로 만들며 결국 부모와의 소통 자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가족 심리 전문가이자 가족관계의 치유노의 저자인 김민수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넌 절대 전화 안 해 같은 절대화된 표현은 자녀에게 어떤 노력을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고 부모와의 대화가 상처로 남게 합니다. 아무리 연락을 자주 했더라도 부모가 그것을 충분치 않다고 느끼면 자녀는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의 이정숙 씨는 이런 표현 때문에 딸과의 관계가 멀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씨는 딸에게 넌 절대 전화 안 해. 내가 얼마나 연락을 기다렸는지 아니라고 자주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통화나 문자, SNS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죠. 그런데도 이정숙 씨는 항상 공허함을 느꼈고 그때마다 넌 절대 전화 안 해 라는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결국 딸은 매번 연락해도 부족하다는 엄마의 태도에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전화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친구의 조언이었습니다. 친구가 가족과 연락한 기록을 다이어리에 적어보라고 제안했고 이정숙 씨는 그제야 딸과 통화했던 날 받은 사진 메시지, 손주 소식을 적으며 실제로 일주일에 여러 번 연락이 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자신의 인식과 기대치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후 이정숙 씨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연결될 때마다
감사의 말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화요일에 통화했을 때 정말 반가웠어 라거나 손주 사진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관계의 빈틈을 탓하기보다는 연결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대화가 정말 소중해. 요즘 조금 외롭기도 해서 자주 연락하고 싶은데 혹시 내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통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자녀가 죄책감이나 의무감 대신 기꺼운 마음으로 부모와 대화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 외에도 직장 자녀, 양육 친구 관계 등 수많은 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현실을 이해하고 자녀의 노력을 인정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훨씬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자녀가 보내온 메시지와 통화의 순간들을 소중히 바라보고 감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5째,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에 숨겨진 독성 부모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이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심코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을 내뱉은 적이 있으신가요?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말이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죽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은 부모의 죽음을 감정적 협박 도구로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의무감을 한꺼번에 자녀에게 씌워 관계를 점점 부담스럽게 만들죠.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상담센터의 박은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죽음을 무기로 삼으면 자녀는 부모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애도나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부모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부모를 떠올릴 때마다 회피 심리가 생겨 부모-자녀 관계를 점점 더 단절시키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8세의 박영수 씨는 이 문제로 가족과 멀어진 사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 자녀가 참석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언젠가 내가 없으면 그때 후회할 거야. 혹은 내가 죽으면 그때 나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낼 걸 후회할 거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이런 말에 피로감을 느끼며 부모와의 관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영수 씨의 큰아들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박영수 씨는 비로소 자신이 느끼던 소외감과 두려움을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 앞으로도 자주 모여서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자 자녀들은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고 부모를 찾아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부모의 죽음을 무기로 삼아 자녀를 움직이게 하려는 말은 관계를 깨뜨리기 쉽습니다. 반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추억을 쌓고 싶다라는 진심 어린 표현은 자녀에게 부모의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는 의무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의미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가진 숨겨진 위험성, 이 5가지 표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너무 흔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서 부모님이 자신도 모르게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 말들이 단순한 대화의 일부거나 진심 어린 걱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버드 의과대학의 뇌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표현이 얼마나 해로운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연구를 이끈 헤이즈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듣는 비난이나 조종적인 말은 우리 뇌에 신체적 위협과 똑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행동 패턴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일부러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심리적 반응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성 표현 대신 건강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할 때 오랫동안 굳어버린 대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상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간단한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인식하는 연습입니다. 이런 독성 표현을 사용하려 할 때 그 말을 하려는 감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세요. 외로움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자리에 조금 더 건강한 표현을 선택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비난이나 원망 대신 솔직한 감정과 바람을 직접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넌 절대 전화 안 해. 대신 요즘 좀 외로운데 내 목소리가 자주 듣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똑같이 자녀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자녀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75세의 강미순 씨도 이런 변화를 실천해본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세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지는 게 느껴져서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반신반의했지만 그녀가 꾸준히 새로운 대화 방식을 시도하자 자녀들도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습니다. 6개월 후 딸이 엄마, 우리 주말에 여행 같이 갈래요? 라고 제안했을 때 강미순 씨는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날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내 방식이 너무 무거웠던 거였구나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어떤 표현들을 피해야 할지 알게 되셨으니 다음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소통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자녀가 보여주는 작은 노력에도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해보세요. 바빠도 전화해줘서 고마워처럼 사소한 연결을 소중히 여기면 자녀가 더 기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계와 독립성을 존중하세요. 부모로서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자녀의 삶과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되 매번 불만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할 땐 판단 대신 따뜻한 지원을 해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기대고 싶을 때 부모가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자녀는 부모의 존재를 더 든든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고집하기보다는 가족 모두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전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5가지 독성 표현과 그 대안을 알게 되셨습니다. 관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5가지 표현 중 하나라도 쓰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깨달음이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없애보고 그 대신 건강한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자녀들은 곧 그 변화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표현들을 자녀와의 대화에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